스포츠격입니다. 이영풍 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해직 기자라고 불러야 되나? 김기영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뭐 제가 두 분한테는 이게 뭐 필요 없지 싶긴 한데 저 같은 사람이나 이게 필요하지? 그래도 두 분한테 드리라고 여기 준비를 했네요. 네. 이게 1103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번에도 먹었는데. 지난번에도 이거 제가 드렸던 거예요. 예. 광고 좀 해주세요. 그날 먹고 갔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었군요. 이유를 몰랐는데 오늘 다시 확인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백년산삼을 DNA 지문 분석 기법으로 해서 99% 이거를 배양을 했어요. 그리고 20mg이 있기 때문에 꽤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군요. 예. 근데 먹어서 딱 티가 난다고는 하는 거는 결국 몸이 허하다는 거라 먹었는데 효과가 좀 덜하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건강하다는 점이 네, 두 분은 이런 거 먹고 힘내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상품 때문에 잠깐 드린 거고요. 자, 우리가 산유국이 될 것 같은데 분위기로 봐서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98년도에 동해안 그 포항 앞바다에서 이미 그 가스가 생산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야당 쪽에서는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76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영일만 앞바다에서 나왔다고 했다가 안 된 부분을 되게 지나치게 강조하더라고요. 안 되길 바라는 거. 근데 이게 보면 그 이후에 안 되길 바라는 걸까요, 진짜? 자기들 말로는 자기들도 됐으면 좋겠대. 근데 그렇다면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잘 되는 마음 하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거 잘 안 되길 바라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이게 보면 저는 어제 그 직접 대통령께서 이 직접 발표를 하는 그 장면을 보고 뭔가 데이터 조사가 확실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확실한 그게 없다면 대통령이 굳이 직접 나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산자부 장관을 시켜도 되고. 근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했다는 것은 그 현장의 어떤 거의 정확한 데이터를 같이 확보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사실은 그 70년대 말 저는 어제 이 기자회견을 하는 거 보고 어떤 그 생각을 했냐면은 정난이 씨의 제7광구. 제7광구 노래 알아요? 아니, 안 되고 하면 아닌 거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이게 윤신혜 씨가 불렀나? 그런데 찾아보니까 정난이 씨가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978년도였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흑백 TV 시절이었는데 그분이 노래하는 그게 제7광구 검은 진주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도 나오나? 기름이?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우리의 이 수중 그 시추공 넣는 기술 그리고 원유를 정유하는 그 기술은 천지차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그 케미칼 가공한 그 석유화학 제품은 전 세계에서 탑 5 안에 듭니다. 우리 옛날 그 울산에서 같이 근무할 때 그 울산에 두 개 있잖아요. S-오일, SK. 그 다음에 여수의 GS 칼텍스, 대산에 현대오일뱅크 4개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안보상 이렇게 분산해 놓은 거거든요. 여기 정유 공장의 그 기술이 거기서 이제 가스하고 기름만 터지면 바로 부유식 정유 공장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현장에. 현장에. 원유 시추전도 있지만 세우질 않고 그 FPSO라는 부유식 소위 말해서 정유 공장 선박을 한국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근처 띄워놓고 그냥 기름 올라오면 바로 정유 해버리는 그런 유조선 거기다 대고서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조선이 울산항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아하. 그 FPSO라는 플로팅 유조선이 있어요. 거기 가서 바로 공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기술까지 왔는데 어제 보면은 뭐 좌파 신문들이나 일부 뭐 동아일보도 약간 그런 좀 의구심을 내비치던데 제가 봤을 때는 78년도 한국이 아니다 지금. 지금은 2024년 대한민국은 그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탑5 안에 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긴 그러겠어요. 그 기름이 엊그저께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그렇죠. 70년대도 있었고 뭐 1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0년 전에도 거기 있었을 건데
이거를 시추해서 뽑아내는 기술은 기술. 그 사이에 예. 천양지차로 발전. 그렇죠. 40년 전에 기술은 미국이 아주 거의 뭐 독보적이었죠. 미국하고 영국 쪽에서. 그런데 지금 한국도 예.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보면은 그 밑에는 원유가 쌓여 있고 원유에서 나오는 그 가스가 이제 가스층이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 시추mom을 집어넣으면 그 팍 터지면서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그 원유 시추선에 불이 확 붙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되는 아주 알겠어요.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네. 우리 이영풍 기자가 말이 길어지는 걸로 봐서 좀 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간도 조금 늘려야 되겠습니다. 네. 1시까지 좀 한 20분 더 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기영 대변인. 네. 근데 어제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직접 했잖아요. 네. 이게 보면 이제 총선 이후에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비판하는 게 이제 소통이 부족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계속 얘기를 하고 총선 후에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비서실장을 소개할 때 그다음에 정무수석을 소개할 때 나와가서 소개한 다음에 관련돼서 질의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취임 2년 기자회견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자들과 이른바 그 김치찌개 해가지고 기자들과 스킨십도 넓히고 있고 이런 일련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 같은 경우는 그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앉은 자세에서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좀 더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브리핑 룸까지 내려와서 소개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소개를 했다는 게 가능성도 크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20%의 확률 아닙니까? 20%의 확률은 되게 높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노르웨이가 산유국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북해에서 산유국이 북해에서 이제 그거를 시추해서 산유국이 됐는데 전 세계에서 저장량이 석유는 4위고 가스는 3위입니다. 근데 그때 확률이 3%였어요. 3%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유전.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20%라고 하면 가능성이 20%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추공을 이렇게 뚫었을 때 5번 뚫으면 1번 정도는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낮은 게 아닌 거죠. 아무데나 꽂으면 나오는 게 석유가 아니니까, 가스가 아니니까. 그리고 가이아나 그쪽 유전 같은 경우도 확률이 16%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그리고 기사를 통해서 알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20% 확률 50%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개념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산업부 장관이 이제까지의 흐름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하고 이거는 가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볼 때 이런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산업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외국 기업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도 여러 가지 교차 검증을 하니까 이 정도의 어떤 수치가 나왔다.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은 The Stops Bucks Here처럼 내가 온전하게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게 단순히 될 겁니다 이게 아니라 이런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배경을 설명하면서 차분하게 보자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야당은 본인들이 차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호들갑 들면서 이건 아니고 이거 너무 앞서간 거 아니다 국면 전환용이다. 뭘 국면을 전환형해요. 그냥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은 유지되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는 그렇습니다. 물가라는 부분이잖아요. 이 원유라는 게 물가하고 유가는 상관관계가 있어서 에너지 부분, 그다음에 운송 부분, 그다음에 제조 부분 이 부분이 같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빈공국이라고 하는데 그 석유 쓰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4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유 수입. 그렇다면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는 거고 민생과 물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민들이 진짜 듣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석유공사나 그 가스공사 관계자들하고 꽤 오래전이지만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석유나 가스가 워낙 그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표현을 그대로 0.1%의 가능성만 있어도 자기들은 달려간대. 원유나 가스 확보하는 게 그 자기네 회사에 사활이 걸린 문제니까 0.1%의 가능성이라도 자기들은 달려간대.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유업계, 원유업계 네. 입장에서는 아주 대단한 거죠. 예. 대단한 거고 지금 보면 저는 그런 어떤 언론보다는 시장을 믿어요. 어제 그 주가가 엄청나게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가령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쏘거나 이러면 우리 주가 시장이 출렁이지 않습니다. 이미 아는 거죠, 시장은. 근데 이 시장의 주가가 반응한 것은 이거 뭐 근거 있다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관련 주가들이 막 출렁이는 걸 봤을 때 네. 상당 부분 근거가 있구나.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예. 네. 자, 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전체 정지를 의결했어요. 예, 이영풍 기자. 제가 사실 저 군 복무를 판문점 주변에서 했지 않았겠습니까? 주변에서 예. 그러니까 JSA는 아니었죠? JSA보다 더 옆에 있는 전투부대. 더 중요한 곳이죠. 거기는 JSA는 경비만 하지만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면 우리가 헬기나 저 장갑차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부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30개월 동안 대남 방송을 엄청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네, 아침마다. 새벽 6시만 들리긴 들려요? 들리죠. 그러니까 그 확성기라는 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이 대북 방송을 때리면은 그 임진강 그 하류에 있거든요. 그 개성까지 바로 날아갑니다. 직선으로 30km. 그러니까 저쪽에서 날아오는 거는 우리가 들으면 다 거짓말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무슨 멍멍이 소리를 하는구나 알고 있지만 한국에서 저쪽에 보낸 거는 그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그건 미치는 거예요, 정말. 왜냐하니까 그 김일성, 김정일 일가의 뭐 비밀 또 돌아오라 뭐 이 자유의 품으로 이러면은 그쪽에 있는 MZ 세대나 이런 애들 가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고 여기서 보내는 건 뭐 비타민이나 좋은 거 보내잖아요. 의학 물품이라고 그러지만 저기는 완전히 또 오물풍선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 차이인데 이번에 군사 합의가 파기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요. MDL이라고 그 군사 분계선이 있습니다. 네. 그 분계선 5km 아래 위로 5km 안에 주요 사격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도 거기 들어가서 많이 쏴봤습니다. 한없이. 제가 저 미군 무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가투사했습니다. 이 미군 무대는 이게 탄피를 안 줘요. 탄피 안 주지. 탄피를 그냥 대충 눈에 보이는 건 주워가기 때문에 신나게 쐈죠. 람보처럼. 근데 그 사격장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미군 부대에는 이게 허용이 돼요. 옆으로 이렇게 총 끼고 영화에서 나오는 이게 아니고 이것도 허용이 돼. 사격장에서는 마음껏 해라 이거. 예. 그래서 그 사격장이 MDL 아래 위로 그 한국 같은 경우는 5km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이제 레인저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온갖 사격장이 다 있죠. 그러니까 이 사격 훈련을 바로 이제 실시할 수 있는 거죠. 그동안 하지 말자고 했던 거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오히려 북한 측이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하지만 그 버튼 누를 수 있습니까? 버튼 누르는 순간 평양이 날아가 버릴 텐데.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는 한국군이 더 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이번에 오물 풍선 테러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군사 분계선 5km 안에 있는 군사 훈련장에서 이제 사격 훈련이 마음대로 진행이 될 수 있고 비행 금지 구역도 해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대한민국 국군이나 주한미군은 더 훈련을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이게 더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데 윤석열 정부의 이 대응, 뭐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기 위한 준비 착수하고 한 거, 이건 아주 뭐 졸렬한 짓이다, 뭐 이렇게 비난했던데. 이게 보면 북한의 의도에 딱 들어가는 거죠. 북한이 어떻게 보면 값싸고 오물이고 좀 치졸하고 저열하고 상상 밖의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걸 하면서 지금 위에서 흡족하게 남한 사회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뉴스 모니터를 할 거예요. 이 모니터도 할 겁니다. 근데 야당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잖아요. 남남 갈등인 겁니다. 맞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윤 정부가 자초했다고. 우리가 뭐 오물을 줬나요? 거기서 만들어달라고 OEM 방식으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탈북자 단체에서 풍선을 보냈잖아요. 거기 뭐 비타민 C 맛있는 것도 많아요. 그 안에 좋은 걸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냈는데 초코파이도 넣었다. 예, 자유의 꿈을 보낸 거예요. 이거 우리. 보여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탈북자 단체가 보낸 거를 이제 트집 잡아가지고 오물풍선을 되돌려준다 이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잖아요. 국가가 공산당이 다 통제할 수 있는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탈북자 단체가 풍선을 보내든 이걸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또 통제를 합니까? 맞습니다. 여기는 자유국가인데. 그래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이 사태를 자초했다고 하면 그건 바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중앙통신 대변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민주당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권 얘기를 많이 해요. 인권 얘기를 많이 하지만 북한이라는 글자가 앞에 수식어가 되면 딱 멈춥니다. 멈추죠. 그러면서 옹호를 하죠. 특수하다. 남북관계는 특수하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미국 때문에 저기는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하고 있다. 아하. 그런 식으로 자의론을 하는 옛날에 거잖아요. 한 10여 년 전입니까? 송두율 교수가 이야기한 내재적 접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재적 접근. 근데 이제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도에 제주 해군기지 관련해서 필요성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평화의 땅에도 비무장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마저도. 그리고 근데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평화를 지키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기는 전쟁보다는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하잖아요. 이거 어디 도대체 이 내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 더러운 평화에서 살고 싶나? 우리가 더러운 평화에서 조선시대 구한말 얼마나 이해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야, 정말 좀 놀라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근데 이해하기 위한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예. 뭐냐면 지금의 정부가 가장 싫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목숨 안전 이걸 위협하는 건 북이지만 북한과는 경쟁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끄집어 내리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계속 던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아니 대통령이 뭘 잘못했어요? 이 정부가 뭘 잘못했습니까? 처음부터 무대응으로 했죠. 처음에는. 왜냐하면 자극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수순을 밟은 거야. 너희 그러면 우리가 이 관련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 그러려면 법적 문제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9.19 합의 관련해서 그렇죠. 국무회의에서 이거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수순에 밟으니까 얘네들이 시겁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밤에 5시간 만에 안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북한과의 관계는 뭐냐면 일관되게 우리의 입장을 지속 가능하게 예측 가능하게 해야지 얘네도 얘네들 무서운 애들이구나.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2015년 목함 지뢰 사건 이후 때 그쪽에서 고사총으로 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볼 때는 먼저 제안을 했잖아요. 만나자고. 그러면서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제 방송을 재개하니까 결국 우리가 가지는 비대칭적인 수단 이게 엄청나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대북 방송이라는 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뭔가 하나의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끄집어 내리면서 폄하하고 비판하니까 그래요. 김정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계속하자 이 말씀이죠, 두 분 다? 예, 그럼요. 그렇죠. 당연히 예. 원칙 있는. 예. 저 인질범하고는 협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민주당 가린 경우는 인질부터 풀어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인질범하고 협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인질범이 또 나옵니다. 돈을 목표로 하는 것들이 인질범이니까. 자, 네. 김정숙이 이거 식도락 여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면 안 되고요. 큰 틀에서 본다면 김정숙 여사는 딱 대통령이 되자마자 남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딱 스케줄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버킷리스트. 아니 다 사람들이 타지말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타지말 갔다 온 다음에 어디 가신지 아세요? 체코 프라하 갔습니다. 그것도 한국에 들어와서? 그렇죠. 며칠 만에 갔어요. 근데 프라하를 왜 갔냐? 거기 목적지도 아니에요. 원래 G10 아르헨티나 가는 거잖아요. 이제 빙 둘러갔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저거였잖아요. 원전 세일즈 한다고. 우린 탈원전 얘기하면서 그거 누가 삽니까? 어떤 사람이 삽니까? 그리고 그 체코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했던 게 급유를 하기 위해서. 급유는 LA 가면 되거든요. 반대편을 거슬러서 3시간 더 우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 문제가 있었고 그거를 언론에서 얘기했잖아요.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고소했죠. 졌죠. 항소 안 하지 않았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왜 문재인 전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냐? 나라 돈을 관광 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영빈의 첫 단독 외교가
외교로 기록될 것이다 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이프한테 마음의 빚이 있었던 거예요. 조국처럼. 그래가지고 변방에서 중심으로의 그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였어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면에 있던 거 올린 거야. 저는 이거 그때도 말했잖아요. 검수 김정숙 여사가 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세상을 거기 있을 때도 집권했을 때도 그리고 나와 있을 때도 모르는 거죠. 내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굳은 심지를 꺾지 않고 있는 거죠. 뭐 마이클 볼턴이 뭐 본인 회고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조현병 증세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정숙 여사라고 꼬박꼬박 제가 호칭을 붙여줬습니다. 방송 나가면. 이 사건을 딱 보고 나서 제가 호칭 빼버렸어요. 예, 김정숙. 김정숙은 실질적으로 마쿠 대통령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니까 이게 원래 도종환 장관하고 몇 명만 갔으면 한 2천여만 원 출장비로 그냥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칼기 타고 갔다가 아시아나 타고 들어오고. 근데 이게 거의 4억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그 늘어갔는데 배현진 의원의 그 공개한 자료 그리고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애초부터 이건 초청자에 김정숙이 없어요. 없었고 도종환을 원래 외교부 장관을 와달라 한 건데 외교가 뭐 바빴는지 문체부에서 해라 해서 문체부 장관이 가서 하는 것으로 이미 2018년 10월 5일에 결재가 나 있습니다. 문건이. 그 박수영 의원실에서 낸 건데. 그런데 그게 불과 이제 출장 가기 한 일주일 전에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가 인도 쪽에 이야기해서 김정숙을 초청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도 문제지만 무슨 식사를 말이죠. 제가 처음에 이 기사가 나왔을 때 한 끼에 38만 원에서 40만 원 나올 것이라는 걸 제가 계산을 했어요. 처음에. 예, 보도되기 전에.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검색을 해보니까 저는 인도를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갔다가 들어온 적은 있는데 직접 한국에서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 8시간 반의 비행시간이 걸리고 끼니를 2끼를 줘요. 하나는 메인, 착륙하기 전에 간식. 그럼 왔다 갔다 4끼지 않습니까? 그럼 40명이 갔다고 봤을 때 160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대비 그 6,200만 원 나누기 160을 하면 한 38만 원에서 4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40만 원어치 먹으려면 일단은 소를 잡아야 돼요. 소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러시안 랍스터를 좀 싣고 가야 돼요. 그래도 안 되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아주 고가의 와인을 마셔야 됩니다. 고가의 와인. 프랑스 고가의 와인을 마시고 요게 조금 싫은 분들은 발렌타인 30년 조니 워커 블루. 이렇게 딱 세트가 구성이 돼요. 40만 원을 맞추려면. 곤약도 있는데. 곤약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이거 2천만 원 정도 하면 도종환 장관 일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을 김정숙이 가는 바람에 소 잡고 랍스터 먹고 와인 마시고 뭐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추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김정숙에 대해서 여사라는 이 호칭을 하지 않기로 제가 그래요. 잘하셨어요. 결심했어요. 잘하셨어요. 그건 그런데 우리 김기영 부대변인 그 윤건영이라는 자 있죠. 네. 문재인이 밑에서 국정상황실장에 했다가 지금 국회의원 된 이 자가 이렇게 이제 그 정쟁적인 뭐 물타기다 하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기내식도 깔아. 아마 분명히 문재인 김정숙보다 많이 먹었을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어요. 아니 그게 본인들이 계속 얘기하는 물타기 아닙니까? 아니 본인들이 얘기하면 되잖아요. 뭐 먹었는지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건영 의원이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그다음에 문재인 청와대에 있던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앞뒤 다 자르고 초청장은 받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초청장은 받았죠. 셀프로 본인들이 우겨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도종환 장관이 가야 되는데 도종환 장관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자기가 바꿔치기 한 거잖아요. 끼어들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 바꾼 거잖아요. 스케줄을. 그럼 미안해야죠. 근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개별 건이라면 넘어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인 자기 남편보다도 막 앞장서 걸어가기도 하고 옷도 진짜 저도 대단한 게
옷이 그렇게 많이 입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되게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옷은 입고 있어야지. 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양하게 옷을 입어야 될지. 아니, 생각도 해야지. 일단 그 식비를 이야기하면은 우리 어디 뭐 사람의 어떤 신체를 가지고 뭐 이렇게 흉을 본다든지 이런 건 안 됩니다만은 네. 일단 두 분을 뭐 딱 비교를 딱 했을 때 누가 많이 드시겠어요? 그거는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응?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이라 그래서 누군가 했네. 예, 이 김건희 여사하고 우리 김정수 여사 식사하시면 식사량이 어느 분이 네. 많을 거라면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까도 아마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식사비 까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이 문제를 삼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때 그 방송이 되었던 화면들을 이게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아하. 예, 유심히 보면은 음. 거기에 VIP는 김정숙이지 도종환이 아닙니다. 그렇지. 사진을 찍어도 항상 센터에 김정숙이 있어요. 그리고 이따만한 선글라스 끼고 예? 그 옛날 임종석이도 저 왜 DMZ 가서 선글라스 꼈다가 혼났잖아요. 대통령 없을 때. 이 선글라스를 끼고 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은 자기가 여기 단장이다. 이 방문단 단장이다. 방문단 단장은 도종환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냥 특별 수행원이었어요. 특수 임무. 아니 근데 대통령보다 먼저 앞섰는데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김정숙에게 가서 다 설명을 해요. 아하. 도종환은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은. 그럼 통역원이 그 인도 사람 옆에서 김정숙에게 설명을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별로 안 남았지만 이건 좀 너무 황당한 일이라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성윤이라는 자 있죠? 문재인이 무슨 대학교 후배인가 해서 뭐 지검장까지 벼락 출세한 이 자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데 김건희 종합특검법이라는 걸 발의했어요. 근데 그 특검법 내용 보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보면 예전에는 민주당이 대한변협에서 4명 정도 되면 그 중에서 자기네들이 또 골라가지고 입맛에 맞는 사람 2명을 민주당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확 없앴죠. 그 아주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본인들 민주당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을 한다는 것. 이것도 황당한데 판사 있지 않습니까? 판사가 영장 발부하잖아요. 압수, 그다음에 수색, 그다음에 인신의 구속을 하는 그 판사를 본인들이 지정해서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리바게닝 유죄 관련해서 이거 협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협상을. 근데 이것도 과감하게 도입을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인원도 한 100명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미 판사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특검의 수사 대상, 그다음에 과정, 그다음에 뭐 주체, 뭐 결과까지 다 예측 가능하게 딱 만든 거잖아요. 이거를 뭐 하겠다는 거는 그냥 공개적으로 인민 재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이 사람이 서울지검장이잖아요. 중앙지검장. 네. 근데 그때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었고 본인이 탈탈 털었잖아요. 근데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에는 수사지휘권을 맞습니다. 추미애가 박탈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성윤이가 수사지휘를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온 게 없잖아요.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기소조차 못하고 코바나 컨텐츠 관련해서는 무혐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 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왜 하느냐? 간단합니다. 뭐냐면 막 찾아야 돼. 손에 집히는 건 다 던져야 돼. 뭐냐?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던져야 돼요. 그리고 또 이재명은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 때문에. 시간이 급해. 그러니까 차분하게 받으면 자기는 유죄 나올 게 뻔하니까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끌어내리면서 방탄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다 던져야 돼요. 그런 흐름 속에서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6월 7일 날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여기에 보면은 공소장에 이화영이 유죄이면 이재명도 유죄로 돼 있어요. 공범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요런 현상들이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나냐면 5월 한 20일 전후부터 나타납니다. 뉴스타파가 갑자기 쌍방울 그 대북 송금한 것은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재명을 초청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 북으로. 이재명을 북으로 초청해서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일부 있는 국정원 보고서라는 게 유출이 되어서 뉴스타파 손에 들어가죠. 그래서
1심 마지막 변론 기일 때 뉴스타파 그걸 터뜨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재명이 받아서 뭐라고 했냐면 검찰이 조작한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건희 종합특검법도 핵심은 김건희가 아니고 우리 김기영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방탄용입니다. 이건 이재명 방탄용. 이거 거의 뭐 성동격서 같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것들이 그래서 탄핵으로 갈라 그러는 것 같죠? 저는 탄핵으로?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죠.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끌어내리지 못하면 본인이 붙들려 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네. 조국이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한다고 해서 들어왔잖아요. 죄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당선된다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구장창 대통령, 주구장창 한동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집회 현장에서 그들의 목소리 보면 어우 섬찟해요. 지금 저는 이 탄핵은 기본으로 갖고 개헌을 노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개헌 해서 지금 사실 뭐 독일 나치도 선거를 통해서 집권해서 총통이 나온 거 아닙니까? 독재 정권이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입법, 행정, 사법부 중에서 가장 독재 권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사실 입법부예요. 왜냐하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권력이기 때문에 이게 의석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욕망이 커져서 행정부나 사법부를 컨트롤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그런 지경에 지금 한국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기본이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한 1년 정도 단축시켜서 내각제로 가기 위한 그런 작전을 짜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슈 폭격이었습니다. 이영풍 기자 그리고 김기영 전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